네, 지금 마지막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두 가지의 어떤 현황과 미래 방향을 봤는데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사건을 다루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연천경찰서의 박중현 수사관님께서 신뢰 기반의 공격형 사이버 범죄 스피어 피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소개가 연천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으로 되어 있는데 혼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연천경찰서에서 혼자 서무 역할을 하다가 현재는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사이버범죄 예방과 지금 현재 사이버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정말 현재 제가 이 사건을 취급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오로지 이메일 주소 하나만으로 사건을 2년간 파고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총 취급한 사건이 2년 동안 7건이었고 4건은 피해자들을 놓쳤습니다. 4건은 피해자들을 놓치고 3건은 피해자들을 근거를 해서 구속을 했는데, 이 구속된 피해자들 자료를 종합을 하다 보니까 하나 내려온 결론이 어떤 거냐면은 현재 신뢰 기반형 스피어 피싱, 다시 말해서 작살형으로 피해자들을 뚫을 때까지 얘네들이 집중 공격한다는 사건을 하나 취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신뢰 기반형 스피어 피싱을 2년 동안 사건 수사를 하면서 얘네들한테 발견한 주제들이 이거였습니다. 국내에 해커 조직원들이 소굴을 이루고 있다는 거, 요거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이 사건들은 현재 모든 피해자들이 1심 공판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모두 형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그 본국으로 다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사건의 난이도를 좀 이해를 드리려고 위해서 모자이크는 최소화했고, 등장하는 기업이나 인물들은 철자를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 기업에 등장하는 참고 자료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실제로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사건 스피어 피싱으로 인해 가지고 파산한 기업들이 몇 군데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유념하고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취급을 했던 사건이 요거였는데요. 2018년도 10월 달에 사건 기록을 처음에 A4지 단 10장에서 시작을 하다가 사건 기록이 3,000페이지가 가까이 되면서 송치를 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를 끄집어내서 예방교육 자료로 분명히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그때 시나리오를 3개월 동안 만들고, 그리고 약 2달 동안 시나리오 연습을 해가지고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처음에 저한테는 2017년도에 영국 범죄수사국에서 이메일 무역 사기 사건, 스피어 피싱 사건이 저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어요. 전혀 사건에 대한 실체를 못 잡다가 바로 연이어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긴급 국제공조 사건이 들어왔는데 스피어 피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힐락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홈 이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근데 이거 사건을 하다가 어떤 사건인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첫 1번 사건하고 2번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형태의 사건이었는데, 얘네들을 체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는 걸 자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사건이 미국으로 한참 빠지려고 하다가 뉴욕 맨하탄에서 NYPD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 사이버 범죄 수사팀, 그러니까 금융 화이트 범죄 수사팀에서 저한테 긴급 공조가 들어와가지고 뉴욕으로 좀 건너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으로 건너가가지고 사건을 이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그쪽에서 미국에서도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한국하고 공통되는 사건이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걸 받아와가지고 저희 전라도에서 그 해커팀의 미들맨 중간책을 근거를 하게 됐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정립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스피어 피싱 사건이라는 게 이제 이런 사건으로 정립이 되구나.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문제점을 많이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무역 용어는 너무나도 기업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 중에서 인보이스하고 이제 인콰이어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무역 회사들은 인보이스, 다시 말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인보이스 견적서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온라인, 그 4차 산업의 플랫폼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해커 조직원들이 중간에서 탈취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탈취가 이메일 주소를 R을 L로 바꾸고 E를 숫자 2로 바꾸고 첨자 하나를 더 넣는 걸로,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신뢰 기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건이 요거였습니다. 2017년도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무역회사 영국에 있는 선박 저반을 제조를 하는 저 영국에 있는 본사 회사가 한국에 있는 협력업체 이 두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저 회사와 한국에 있는 회사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회사를 대행을 해주는 에이전시가 국내에 있습니다. 저게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기업과 영국에 있는 기업이 서로가 팔로를 뚫어야 되고 저 한 기업만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국내 전문적으로 기업을 연결해주고 M&A까지 같이 추진해주는 에이전시 기업을 통해서 주고받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저 영국 기업이 무역에 대한 정보를 저 한국 기업으로 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영국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한국 기업에 전달하고, 그러면 그 인보이스와 인콰이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에이전시를 통해서 영국으로 전달하게 되는, 실제 거래는 영국과 한국이 거래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가 이 3자가 끼어가지고 거래를 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복잡하냐면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영국에 있는 피해 지수를 확보도 어렵지만은 한국에 있는 수사는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저 에이전시 기업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무역 사기 거래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피해 여파가 다른 기업들에도 이게 2차, 3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에 비협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국과 한국이 무역 이메일을 인보이스와 인콰이리를 주고받다가 뭔가 이제 피해를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를 인지를 어디서 했냐면은 영국에서 먼저 인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역 대금을 발송을 했는데 한국 협력업체가 자기들이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는 뭔가 피해가 발생을 했겠구나 해서 먼저 인지를 해서 영국에 있는 범죄수사국 NCA에다가 긴급 공조 요청을 합니다. 그때 신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기업은 전혀 피해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고 영국 업체에다가 돈을 달라고 계속 이제 항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NCA 범죄수사국에서 저희 경찰청에다가 긴급 국제적인 공조 요청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수사가 영국에서 먼저 들어왔으면은 영국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이게 영국을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협력업체에다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사건 경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건 경위가 전혀 파악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랴부랴 급하게 영국 NCA를 요청을 해가지고 사건 경위를 파악을 했는데, 이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국 기업을 먼저 조사하고 그 뒤로 다시 역으로 영국 기업을 조사를 했으니까 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어떤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파악하는 데가 2달 걸렸어요. 이 2달만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범죄자들한테는 시간이 상당히, 이 시점은 얘네들은 어떤 더 다른 추가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순서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사건 개요만 파악하는데 2달이 걸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국 업체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피해를 먼저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내가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좌측 맨 위쪽에 보시면은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받는 사람이 저분이 영국 저반시설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은 발신자가 보이는데, 발신자는 제가 이메일을 잠깐 좀 변경을 했거든요. 저기에 이메일이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보낸 이제 이메일로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제목을 잘 보시면은 펜딩 인보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펜딩 인보이스가 어떤 거냐면은 중간에 분명히 거래 진행 상황이라든지 무역 관련되는 메일을 주고 받다가 긴급하게 펜딩 인보이스 송장을 잠깐 보류하겠다. 이게 뭔가 이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구나 해서 메일을 열어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 근거가 돼요.
그래 근거가 되는데 그 보니까 PDF 첨부 파일 인보이스들 즉 견적서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중요한 이제 이메일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 이메일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또 한 달 이상 따진 겁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이메일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좌측하고 우측에 보시면은 우측이 첨부 파일 PDF에 나와 있는 상세 내용들입니다. 이 견적서라고 보시면 되고 좌측은 이제 이메일이 한국에서 보냈다고 하는 이제 그 이메일 내용인데 한국 업체 대표분한테 이제 조서를 받았거든요. 영국에서는 당신이 보낸 메일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보낸 적 없다. 나는 이걸 안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보낸 적이 없대요. 그럼 자기가 안 보냈으면 이거는 명백하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건이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 거는 사건이 되게 쉽게 풀리는데 그러면서 그 회사는 경남의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저 좌측 PDF 첨부 파일 맨 밑에 보시면은 메일을 보낼 때 그 시스템 프로그램마다 이메일 구조마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메일을 보낼 때 그 발신하는 보내는 사람의 발신자 IP 주소가 찍혀 있습니다. 발신자 IP 주소가 저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발신자 IP 주소를 확인을 해보니까 국내에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주소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긴급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한국 협력업체는 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보낸 게 아니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좌측에 보게 되시면은 회사의 대표에 있는 성함과 직위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저게 자기가 보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사건이 너무 이제 미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러면은 진술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을 못하면은 가서 물리적으로 증거를 확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 찍혀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긴급하게 이제 공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이제 공용 커피숍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 주소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게 발생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피해 확인하고 한국에서 가서 영국으로 피해 진술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발생한 데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나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때 실질적으로 IP 주소를 한다고 가서 거기에 있는 공용 와이파이에 있는 그 단말기 라우터기에 맥 어드레스 IP 주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죠. 이게 개방용 와이파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확보한다고 하면은 맥 어드레스하고 IP 가지고 이제 역 IP 추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단서도 이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의 진위 여부만 확인을 하다가 그럼 메일의 내용을 제가 한번 메일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 봐야겠다고 해서 봤는데 저 메일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주 되게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이 스피어 피싱 이제 메일 내용에 이제 무역 회사들 메일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더라고요. 회사가 회계 감사 진행 중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계좌가 동결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자금이 순환되어야 하니 급히 다른 계좌로 변경합니다. 이게 앞으로 그 이메일 무역 사기 그 스피어 피싱을 얘네들이 기본 공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회사가 회계 감사 중이니까 지금 당신들이 보내줘야 되는 원래 거래하던 계좌를 긴급하게 바꿀게요. 회사 무역대금은 전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보내지 않아요. 억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역대금은 선순환이 되어야만 회사 운영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메일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 되고 그런데 되게 이상했던 게 밑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거래하던 계좌에서 동결이 되어서 바꾸려고 하는데 계좌 명의자는 제가 잠깐 철자를 바꿨거든요. 미첼 빌 생베라고 개인명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회사 대 회사가 개인 무역대금을 주고받았을 때 분명히 법인 계좌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저렇게 순수하게 외국인 개인 명의 계좌로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의심을 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해운업체 대표 회사 CEO, 한국에 있는 협력업체 회사 CEO 그 사람이 이제 진술을 뒤집냐 마냐 이제 그거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영국 회사 업체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무역회사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인 계좌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어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메일 주소를 잘 보시라. 메일 주소 보시면 그 사람이 한국협력업체 메일이 아니냐. 좌측에 맨 위에 보시면은 jckim umax.co.kr로 돼 있는 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업체 대표분을 다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게 본인이 쓰고 있던 메일 아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쓰고 있던 메일 주소는 뭐였나요? 물어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이메일 주소는 골뱅이 뒤로 언더바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언더바를 쓰고 있었던데 이 범죄자들이 보낸 거는 언더바가 아니고 하이폰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주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범죄자들이 언더바하고 이 중간에 하이폰하고 이 구분을 모호하게 피해자한테 보내려면은 바뀐 주소가 조작한 이메일 주소가 하이폰이잖아요. 요거를 6개월 전부터 계속 보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국 회원업체는 답을 보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을 보냈다는 말은 그걸 신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얘네들이 견적서를 바꾸고 추가 견적서를 보내면서 결정적으로 펜딩 인보이스라는 메일을 보내서 무역거래대금 계좌를 바꿔버렸고 그 영국 업체 대표는 그거를 그대로 믿고 걔네들이 원하는 그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준 겁니다. 2억을 이제 돈을 보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근데 혼자 결론을 내렸을 때 정리가 되는데 일단은 이 두 사람의 진술은 사건 개요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은 통장 명의자를 일단 먼저 잡아서 족쳐야 됩니다. 이 잡아서 족쳐야 돼서 잡으러 가니까 잡았습니다. 이게 은행하고 긴박하게 제가 사건이 접수되는 날 압수수색 영장하고 체포영장 그리고 이거 받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통장 명의자가 개설한 그 통장 외환은행 담당자한테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분명히 얘들 돈 찾으러 오니까 찾으러 올 때 돈을 절대로 그냥 내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통장에 돈을 찾으러 올 때 나하고 연락을 주셔야 된다고 그게 사전 연락이 됐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영국에서 펜딩 인보이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돈이 들어온 그 전날부터 얘네가 그 은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돈을 찾으러 왔는데 이 친구는 준비가 안 됐어요. 찾으러 왔으면은 그러면은 무역회사들이 보낸 돈은 그냥 개인이 보내준 용돈이 아니거든요. 무역대금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은 그 서류를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간 겁니다. 돈 찾으러 왔다. 현금에 내 돈이 누가 보내준 거에서 그냥 용돈 뽑듯이 몇 천만 원 돈을 찾으러 왔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두 번, 세 번 이게 실패를 하고 올 때마다 두 번 찾으러 올 때마다 제가 연락을 했는데 저 가는 시간이 또 은행에 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놓쳤어요. 두 번, 세 번 놓치다가 이 범죄자가 이 인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를 채가지고 그날 세 번째 인출가 성공이 안 되자 인천공항으로 바로 튀었습니다. 준비는 해놨죠. 인천공항에서 출국 금지를 걸어놨죠.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전혀 조사 안 됩니다. 전혀 조사 안 되고 처음부터 조사를 3번 받았고 한 번 조사 받을 때마다 신문 조서가 40페이지 이상 넘는데 죽여라. 나는 어차피 가면 죽는다. 이거 성공 못하면 죽기 때문에 나 그냥 죽어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 조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서가 죽여야 되고 그럼 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 나 그냥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죽여주세요. 나 이 자리에서 죽여주세요. 그냥 just kill me. 내용이 그래 돼요. 내용이 그래 되다 보니까 법정 판사 앞에 가서도 그냥 난 죽어야 됩니다.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구속.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는 파악을 못하고 그냥 구속이 됐습니다. 그 사건이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건이 그러면은 더 많겠다. 공격 방식은 누구고 누가 공격을 하고 이 친구는 그러면은 이메일 무역 사기 철자를 바꿔가지고 언더바를 바꿔서 했던 조직이 분명히 연락을 받았을 건데 이 연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사전 교육을 받았을까 너무에 대한 궁금증을 전혀 해결을 못하고 7월 달에 2017년 4월 달에 갑자기 미국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이제 긴급 국제공조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겠다고 일단은 제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의견은 되게 특이했던 게 미국 IT 금융회사 보면 월터스클로라는 미국 IT 금융회사입니다. 미국 IT 금융회사 이제 CEO 임원이라는 이 스티븐 창 씨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좌측에 밑에 보면은 월터스클로라는 회사의 임직원 스티브 창 씨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나라 하나로 환산하니까 4억 8천만 원. 4억 8천 하나로 대출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동두천 지행역 지점에서 개설한 농협은행으로 해외 송금을 해버려요. 대출이 이루어진 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자기 명의로 뭔가 대출이 이루어졌을 거고 한국의 이제 농협 명의자, 계좌 명의자고 분명히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FBI에서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FBI에서는 미국은 그게 있더라고. 은행 단위에서는 그 프로드 얼러트 시스템이라고 사기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던데 사건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는데 자기 해외로 보내는 돈 흐름 경력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 일정 금액 기준 이상이면은 이게 돈이 4억 8천이라는 돈이 미국 사람이 한국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그런 이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당신 이게 직접 보낸 게 맞느냐. 이분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일하고 있다가 난 대출 받은 적 없다. 나는 은행에 간 적도 없다. 그거 빨리 4억 8천 막아달라. 나 그거는 뱅크럽트한다. 나 파산한다. 그렇게 돼서 긴급하게 은행에서 FBI에다가 신고를 하고 사기 경보 시스템으로 이게 자금을 막아달라고 그 한국은행에다가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 사건이 제가 배당이 돼가지고 그 월터스 플로의 임직원 스티브 창씨를 직접 화상이죠. 화상 전화하고 음성하고 매일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피해를 당하면은 신고를 하잖아요. 경찰이 신고를 하는데 이 FBI는 은행이 신고를 한 거였어요. 은행이 신고를 한 거였기 때문에 스티브 창씨한테 당신 신고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NYPD한테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담당자 좀 연결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랑 연결이 됐어요. 그 담당자 연결이 돼서 FBI하고 NYPD 두 군데랑 동시에 제가 이제 사건 단서를 받으면서 했는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그 월터스 클로라는 회사 임직원 스티브 창씨가 홈 이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주택 담보대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그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잠정가격이 이제 65%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한 건데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신락이라는 이제 이 금융상품을 이용해가지고 누군가가 피해자 인적 사항을 도용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 이제 이런 사건이라는 거 확인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사건 내용은 FBI와 NYPD로부터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또 잡아서 종치되는 게 통장 명의자거든요. 통장 명의자가 라이베리아 국적의 브럼스킨이라는 이 피해자였는데 이 긴급하게 은행한테 조치를 취해놓고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 검정영장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검정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이 체포를 해가지고 집을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서류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뭐가 많이 나왔냐면은 초대장. 앞으로 서남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제가 체포한 날짜부터 날 기준으로 한 달 뒤 간격으로 초대하려고 초대장입니다. 취업비자로 초대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명단이 약 20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이게 어떤 지금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해서 요 두 번째 건강한 피해자, 이 두 번째 건강한 피해자를 첫 번째에서 제가 겪었던 게 보통 우리 한국 국내인 신문기법으로는 도저히 이 범죄자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인드 헌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를 공략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인드 헌팅,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며칠 없지만은 마인드 헌팅 기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자백을 했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이 스피어피싱 조직원들이 팀 리더가 있고 연결책이 있고 기술자들이 있고 이게 하나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들을 열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측에 있는 한국 조직원들 중에서 지금 네가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목을 해달라고. 왜냐면 네가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만 너는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던 게 요렇게 됐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연결책 미들맨에 대한 이 단서를 확보를 해서 어디서 가냐면은 뉴욕으로 건너갑니다. 뉴욕으로 건너가서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지금 되게 빨리 지금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요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긴급하게 NYPD 담당자가 요청이 와가지고 그 두 번째 검거를 했던 그 사건에 대한 단서들을 같이 공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경찰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뉴욕 맨하탄에 가가지고 저기 이제 밑에 사진 보이시죠? 검사하고 NYPD 수사관들 2명이랑 3일 동안 회의했습니다. 3일 동안 회의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 그 HELOC 사건에 대해서 사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돼서 했는지 가장
위층에 어떤 게 있냐면 해커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해커 조직원 블랙엑스, 그리고 아까 제가 요 사건을 요게 회의를 하고 나서 이 미국 NIPD하고 맨하탄 검사가 저한테 자금 흐름에 대한 단서들을 몇 개 더 줬거든요. 그거를 가져와서 전라도에서 미들맨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을 세 번째로 체포를 했는데 요 세 명을 체포를 하면서 이 마지막 그 미들맨 핸드폰 안에 18,000개가 넘는 음성 파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18,000개가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요 18,000개 음성 파일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 범죄 조직, 한국에 있는 얘 조직원들이 미국하고 해외에 있는 해킹 조직원, 스피어피싱 조직원들이랑 뭐로 통화를 하냐면은 영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쓰고 불어도 합니다. 얘네들이. 불어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 애들이라 보니까 아프리카 로컬 랭귀지가 있어요. 그걸로 자기들이 18,000개를 음성을 놓으면서 주고받더라고요. 이게 한번 제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건을 깰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거든요. 들리나? 이걸로 주고받습니다. 불어도 아니고 마치 이제 주술어처럼 들리는 이 18,000개를 도저히 해석이 안 돼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냐면 아프리카 외국어 한국 외대 아프리카 학부를 찾아갔습니다. 아프리카 학부를 찾아가가지고 아프리카 학부 전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서약서 받고요, 신문하고 너 요거서 보고 듣고 느낀 거 만약에 너 흘러가면은 너도 이제 같이 체포된다. 그 이제 서약서 받아가지고 그 18,000개를 3개월 동안 해석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해석을 하고 우측에는 케냐에 근무하는 한국인 방송 그 PD분이시더라고요. 요 분을 좀 만나가지고 아프리카인들의 신문 기법의 마인드 헌팅에 대해서 너무 부족했습니다. 한국처럼 예의 따져가면서 아유 저기 심야 시간 지났네요. 저 어떻게 주무시고 조사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도덕을 배운 친구들이 아니더라고요. 도덕을 배운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너한테 잡혔기 때문에 나는 오늘 시점 이후로 고국에 들어가면 나는 죽을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덤벼드는 친구들한테 예의 지켜가면서 인권 존중하면서 밥 드시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분을 조금 연합전선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깨가지고 조직도를 완성을 해봤는데 조직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직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권고를 했던 게 한국과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이제 경유를 하는 이 조직원들이 이게 국제 공조가 안 됐으면은 지금 제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았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조직, 이게 범죄 사실이었어요. 요걸로 기소가 됐고 인정이 됐던 그러는데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 2년 동안 사건을 이제 검거한 범죄자들은 3명이지만은 7건, 그 7건 취급하면서 4명은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간 4명의 피해 금액이 20억이 넘고 회사가 이제 한 3개의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파산 이런 상태를 보고 이런 사건이 너무 많겠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당장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예방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코트라를 찾아가가지고 요 사태를 알리고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는 기업체 대상으로 이메일 무역 사기 스피어피싱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되게 지금 걱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체포했던 카메룬 국적의 그 외국인 미들맨 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걔가 저 카메룬 좌측에 보시면은 카메룬하고 나이지리아는 경계 국경을 하나만 넘으면 바로 돼요. 카메룬하고 나이지리아는 붙어 있습니다. 그 범죄자가 미들맨 범죄자가 어디 출신이었냐면은 카메룬 부에아라는 지역의 출신이었거든요. 카메룬 부에아는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카메룬 지역 부에아 같은 경우에는 IT 스타트업 기업이 장려되고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 기업을 하고는 스쿨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한국은 이거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범죄가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진위업은 하긴 못했습니다. 물론 카메룬 가봐야 되겠지만 카메룬은 지금 내전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여건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게 상당히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지리아에서 그 익숙해진 이 컴퓨터 사이언스 기술들을 카메룬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런 얘네들이 언어로 무장이 돼서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당장은 예방교육이 급해가지고 회사 기업 임원들 대상으로 이제 무역사기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스피어피싱은 어떻게든 올해 202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2년 동안 사건 기록
압축하다 보니까 많이 뛰어넘은 것 같은데 이게 스피어피싱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공감하실 수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이 분명히 공유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많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은 추후에 좀 다음 세션이 또 기다리고 네네, 있어서요. 들어갔습니다. 조금 생략을 하고 오늘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이게 물리적 공간도 서로 이제 경계 영역이 없어진 것 같고 당연히 또 사이버 공간과에도 물리와 사이버 사이의 공간이 사실 초월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범정부적으로, 범국민적으로, 범사회적으로 대응책을 입체적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적인 부분들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좀 느꼈던 바였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저도 오늘 이번 시간 겪으면서 더군다나 이 케이스 스터디 기반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각이 상당히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한 서너 명령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시청을 하고 계신데 그만큼 많은 관심과 또 의식 제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연구 주제를 하는데 상당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장시간 한 2시간여 동안 꽉 채워서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세 분의 발표자분, 경찰청 최종상 우리 과장님,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교수님, 그다음에 경기 북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박종현 수사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